가문의 저주를 피하려 갓 태어난 딸을 버렸습니다. 26년 뒤 비서로 나타난 진짜 딸과 가짜 딸. 무너지는 조명 아래 두 아이를 한꺼번에 끌어안으며 나는 마지막 속죄를 택했습니다. 하늘을 속인 죄. 그 대가는 오직 어미의 목숨뿐이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밤이었죠. 제 나이 25, 아니 26이었던가요. 시간이 너무 흘러 그조차 가물거리지만 그날 밤의 비 냄새, 구청에 짙은 향 냄새는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가문은 저주받았다고 했어요. 시할머니의 시어머니, 그분부터 시작된 저주라고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고 그 과정에서 억울하게 죽은 이의 한이 서렸다고 했죠. 대애를 잇는 첫 번째 딸아이는 20살을 넘기지 못하고 비명행사할 것이다. 무서운 말이죠. 하지만 그 저주는 사실이었어요. 저의 고모 할머니도 제 사촌 언니도 모두 20살. 생일이 채 지나기 전에 흉흉한 사고로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제 처자아이를 임신했을 때, 뱃속 아이가 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남편은, 아니, 그 사람은 가문의 미신 따위라며 저를 다독였지만 저는 알았죠. 그 사람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도 저와 같은 공포가 일렁이고 있었으니까요. 수소문 끝에 산속 깊은 곳에 있다는 용한 무당을 찾아갔어요. 그때는 이미 만삭의 몸이었죠. 비바람이 몰아치는 구청에서 저는 그 노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노파는 한참이나 저를 바라보더군요. 그 눈빛은 모든 걸 꿰뚫어 보는 것 같았어요. 운명을 바꾸고 싶으냐? 쉰 목소리였죠. 제발 제발 제 딸아이를 살려주세요. 뭐든 하겠어요. 뭐든. 노파가 기괴하게 웃었어요. 하늘을 속여야 하는 일이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저는 감당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때의 저는 어미의 마음이 아니라 공포에 질린 짐승에 가까웠죠. 노파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난 아이가 필요하다. 그 아이는 부모가 없어야 하고 버려진 아이라야 해. 그 아이와 내 아이를 맞바꾸는 게야. 내 딸은 고아의 운명을, 고아는 내 딸의 운명을 대신 짊어지게 하는 거지. 저주 말입니까? 그렇지. 내 딸에게 갈 저주를 그 고아 아이가 대신 받게 될 게다. 너무나 끔찍한 말이었어요. 아무리 모르는 아이라지만 어떻게. 싫으냐? 그럼 돌아가거라. 그리고 내 딸이 20살이 되기 전에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꼴을 지켜보거라. 저는 그러겠다고 했어요. 갓 태어난 제 딸아이를 그 저주받은 운명에 내어줄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며칠 뒤 저는 딸을 낳았어요. 병원에서 도망치듯 나와 노파가 일러준 그곳으로 향했죠. 비밀리에 운영되는 미혼모 시설, 아니, 그보다 더 음침한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그날 저와 같은 시각에 태어난 여자아이가 있었죠. 부모가 누군지도 모른 채 버려진 아이. 저는 제 딸아이를 제 딸아이의 따뜻한 뺨을 쓸어보지도 못하고 그 차가운 요람에 뉘어놓고 대신 그 아이를, 저주를 대신 받을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나왔어요. 제 딸아이에게는 작은 옷가락지 하나를 쥐어주었죠. 미신을 믿지 않던 남편도 결국 이 모든 일을 묵인했어요. 가문의 저주를 끊어내는 일이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했죠. 우리는 그 아이에게 수아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박수아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진짜 딸은 그렇게 세상에서 버려졌어요. 시간은 참 무심하게 흘러가더군요.
20해.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저희 죄를 잊고 살았어요. 아니, 잊으려고 발버둥 쳤죠. 수아는 우리 부부의 완벽한 딸로 자라났어요.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미국에서 MBA까지 마쳤죠. 지금은 우리 그룹의 가장 중요한 계열사에서 상무로 일하고 있어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수아는 저를 닮지 않았어요. 그 사람도 닮지 않았죠. 날카롭고 차가웠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죠. 어쩌면 그 아이가 짊어진 가짜 운명이 아이를 그렇게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와 수아의 관계는 겉보기엔 완벽한 모녀였지만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죠. 저는 수아를 볼 때마다 20해 전 그 냄새나는 요람에 버려두고 온 내 딸아이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수아에게 더 집착했어요. 더 좋은 것, 더 완벽한 것을 줘야만 제 죄가 조금이라도 씻겨나가는 것 같았거든요. 수아는 올해 27이 되었죠. 가문의 저주가 두려워했던 나이, 20살을 무사히 넘겼어요. 저는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어리석었죠. 운명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독한 방식으로 저희 죄를 물으러 왔어요. 그 아이가 우리 집에 들어온 것은 지난 봄이었어요. 새로 뽑은 비서입니다. 인사드려요. 김지우 씨. 수아가 저녁 식사 자리에 그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수아의 개인 비서, 수행 비서라고 하더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사모님. 김지우라고 합니다. 그 아이가 고개를 숙였다가 들었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저희 젊은 시절. 아니, 그보다 더 제가 그토록 잊고 싶었던 남편의 젊은 시절과 저를 반반씩 섞어 놓은 듯한 얼굴.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죠. 어디서 일했었죠? 제 목소리가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번에 스카이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바로 입사했습니다. 수아가 대신 대답했죠. 그래요, 반가워요, 지우 씨.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남편 몰래 뒷조사를 했어요. 이름 김지우. 나이 26. 생일 26. 재전 제가 수아를 낳았던, 아니, 제 딸을 버렸던 바로 그날. 해성보육원 출신.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어요. 제 딸. 제가 버린 제 딸이 20해 만에 저주를 대신 짊어진 가짜 딸의 비서가 되어 제 앞에 나타난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지우는 참 밝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강한 아이였어요.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그늘 같은 건 찾아볼 수 없었죠. 수아의 그 지독한 성미를 묵묵히 받아내면서도 언제나 당당함을 잃지 않았어요. 저는 그 아이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아침 일찍 수아보다 먼저 출근해 수아의 모든 스케줄을 챙기는 모습. 수아가 던진 서류에 맞으면서도 죄송합니다, 상무님.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라고 침착하게 말하는 모습. 그리고 아무도 없는 정원에서 구두를 벗고 맨발로 흙을 밟으며 웃던 모습. 그 아이는 꽃을 좋아했어요. 저처럼요. 수아는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다는 핑계로 이 거대한 저택의 정원을 전부 갈아엎으라고 했었죠. 제가 겨우 말렸는데 지우는 그 정원에서 제가 가장 아끼는 작약을 보고 그렇게 환하게 웃더군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지우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었어요. 어미로서 26 대만에 처음으로요. 지우 씨,
이거 입어요. 날이 쌀쌀하네. 아닙니다, 사모님. 괜찮습니다. 아니야. 내가 부담스러워서 그래요. 수아한테는 내가 줬다고 하지 말아요. 따뜻한 우유라도 한 잔 줄까요? 지우는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당연하겠죠. 고용주의 어머니가 일개 비서에게 이렇게까지 친절을 베푸는 건 흔한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지우는 곧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따뜻한 우유 좋죠. 감사합니다, 사모님. 그 아이의 미소를 보면서 저는 울고 싶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걸까? 내가 이 아이의 26해를 통째로 빼앗아버린 거였어요.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어요. 수아는 지우를 점점 더 노골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본능적으로 느꼈는지도 모르죠. 지우가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요. 김 비서, 일 처리가 이따위야? 넌 스카이 나온 머리로 겨우 이 정도밖에 못해. 죄송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A가 아니라 A+야. 완벽함이라고. 모르겠어. 수아는 완벽함에 집착했어요. 자신이 이 집안의 진짜 핏줄이 아니라는 것을 혹시라도 들킬까봐 전전긍긍하는 사람처럼요. 그리고 저는 지우와 수아, 그 두 아이 사이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지우에게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고 수아에게 그만해라. 그 아이가 내 자리를 위협할 일은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었죠. 그저 매일 밤 제가 버린 딸이 제가 데려온 딸에게 모욕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피눈물을 삼킬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밤이었죠. 정원에서 홀로 서성이고 있는데 등 뒤에서 그 끔찍했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구먼. 돌아보았죠. 20해 전 그 비 내리던 밤의 구청에서 보았던 바로 그 무당. 하나도 변하지 않은 모습의 그 노파가 달빛 아래 서서 저를 보고 섬뜩하게 웃고 있었어요. 어떻게 여기에? 찾아올 때가 되었으니 왔지. 내년이 저지른 일을 수습하러. 무슨 말이에요? 수아는 20살을 무사히 넘겼어요. 저주는 끝났잖아요. 노파는 더 크게 웃었어요. 저주가 끝났다고? 하하. 어리석은 것. 하늘을 속인 죄가 그리 가벼울 것 같으냐. 대체 무슨. 내년은 운명을 바꾼 게 아니야. 그저 20해를 유예했을 뿐이지. 노파가 제게 한 걸음 다가왔어요. 내 딸이 돌아왔더구나. 제 발로. 운명은 제자리를 찾아가려는 법. 버려진 딸은 주인의 자리로, 저주를 대신 짊어진 딸은 글쎄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수아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속였으니 하늘도 노했지. 본디 하나에게 갈 저주가 이제 둘을 향하고 있다. 안 돼요, 안 돼. 노파는 제 귓가에 대고 속삭였어요. 그 목소리가 마치 뱀이 기어가는 소리 같았죠. 하늘을 속인 죄로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죽을 운명이다. 거짓말이야. 내일 모레가 바로 그날이다. 내 진짜 딸년이 태어난 날. 그리고 그 가짜 딸이 내 집에 들어온 날. 그날 자시 둘 중 하나의 명줄은 끊어질 게야. 노파는 다시 한번 기괴하게 웃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죠. 아니야. 이건 아니에요.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니었어요. 나는 그저 내 딸을 살리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 와서 둘 중 하나가 죽어야 한다니요.
제가 버린 딸, 지우인가요? 아니면 제가 훔쳐온 딸, 수아인가요? 누가 죽든 그건 제가 죽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었어요. 이틀 밤낮을 뜬 눈으로 세웠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무당을 다시 찾아가 봤지만 20해 전 그 구청은 텅 비어 있었어요. 운명이 정해진 그날은 야속하게도 날씨가 참 좋았어요. 그룹의 창립 기념일 파티가 열리는 날이었죠. 저택의 정원에서 수백 명의 손님들이 모여들었어요. 수아는 그날의 주인공이었죠. 화려한 은색 드레스를 입고 자기 후계자로서 위풍당당하게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지우는 그 뒤에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수아의 그림자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두 아이를 번갈아 보았어요. 불안감이 심장을 올죄어 왔어요. 자식.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 그때가 되면 둘 중 하나가. 저는 미친 사람처럼 두 아이의 주변을 맴돌았어요. 수아가 샴페인 잔을 들면 그 잔을 빼앗아 제가 마셨어요. 지우가 테라스 난간 가까이 서 있으면 달려가서 지우를 안쪽으로 밀어 넣었죠. 사모님, 왜 그러세요? 지우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니에요. 그냥 조심하라고요. 어머님, 좀 쉬시죠. 왜 이렇게 정신 사납게 구세요? 수아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그때였어요. 밤 11시가 막 지났을 무렵. 파티가 절정에 달했을 때 수아가 정원 중앙의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손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지우는 수아의 연설문을 챙겨서 그 뒤를 따랐어요. 그때 저는 보고야 말았어요. 단상 위 거대한 조명 기구 중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오래된 저택이라 시설이 낡은 탓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운명이. 조명은 위태롭게 흔들리다가 수아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를 향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안 돼. 모든 것이 슬로 모션처럼 보였어요. 수아는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었고, 지우는 그제야 위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죠. 둘 중 하나는 죽는다. 무당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저는 선택해야 했어요. 제가 훔쳐온 딸, 수아인가요? 제가 버린 딸, 지우인가요? 하지만 저는 어미잖아요. 제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어느새 제가 단상 위로 뛰어 올라가고 있더군요. 수아야, 지우야. 저는 두 아이를 제 두 팔로 한꺼번에 끌어안고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굉음이 들렸어요. 그리고 아무런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정적이 찾아왔죠.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사모님, 눈 떠보세요. 지우의 목소리였어요. 엄마, 정신 차려. 이게 무슨 일이야? 수아의 목소리도 들렸죠. 눈을 뜨고 싶었지만 눈꺼풀이 너무 무거웠어요. 아, 이거였군요. 무당은 둘 중 하나라고 했지, 두 딸 중 하나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하늘을 속인 죄, 그 죄를 지은 건 바로 저니까요. 속죄는 제 몫이었던 거죠. 지우야. 제가 겨우 목소리를 냈어요. 사모님 말씀하지 마세요. 구급차가 오고 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 딸아. 지우의 눈이 커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수아야. 왜 이래, 엄마. 너는 내 딸이 아니지만
그래도 내 딸이었어. 밉게 굴어서 미안해. 수아의 흐느낌이 들렸어요. 시야가 점점 흐려졌어요. 20해 전 그 비 내리던 밤이 떠올랐어요. 그때 만약 제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니요. 저는 아마 똑같은 선택을 했겠죠. 그리고 오늘 밤에도 똑같은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그게 어미니까요. 이제야 이 지독한 저주가 끝나는 것 같네요. 나는 두 아이를 모두 지킨 거겠죠. 이제부터 지우의 시점입니다. 사이렌 소리가 귓가를 찢는 것 같았어요.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죠. 제 손은 피로 젖어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저를 내 딸아라고 불렀던 사모님의 피였죠. 사모님, 사모님. 제가 몇 번이나 외쳤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분은 다시는 눈을 뜨지 않았어요. 옆에서는 박수와 상무가, 아니, 수아 씨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중얼거리고 있었죠. 엄마가 무슨 말을 너는 내 딸이 아니지만 이게 다 무슨. 수아 씨는 저를 보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은 사모님이 마지막으로 누워있던 그 차가운 바닥에 핏자국에 고정되어 있었죠. 구급대원들이 우리를 떼어놓았어요. 저는 비서로서, 아니, 그저 그 자리에 있던 사람으로서 병원까지 따라갔어요. 회장님 그분의 남편은 병원 복도에서 수술실 불이 꺼지는 것을 보고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그저 너무나도 지친 얼굴로 벽에 기대어 서 있었죠. 그 모습이 슬픔이라기보다는 마치 올 것이 왔다는 듯한 체념처럼 보였어요. 장례식은 거대하고 차갑게 치러졌어요. 저는 검은 상복을 입고 비서실 직원들 틈에 끼어 조문을 했죠. 영정사진 속의 사모님은 저에게 따뜻한 우유를 건네던 그 모습이 아니었어요. 아름답고 기품 있지만 어딘지 모르게 슬퍼 보이는 그런 얼굴이었죠. 수아 씨는 완벽한 상주가 되어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울었고 사람들을 위로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죠. 저 사람은 정말 슬픈 걸까? 아니면 슬픈 연기를 하는 걸까? 그리고 그 생각이 저를 소름 끼치게 했어요. 저는 슬펐어요. 왜 슬픈지는 몰랐어요. 저를 그토록 차갑게 대하던 박상무의 어머니, 저에게 가끔씩 이상할 정도로 따뜻했던 사모님. 그분의 죽음이 왜 이렇게까지 제 가슴을 후벼 파는지 알 수 없었어요. 정말 미안하다. 내 딸아. 그분의 마지막 목소리가 장례식장의 향냄새 속에서 제 BGM처럼 계속 울려 퍼졌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저는 휴가를 받았어요. 아니, 사실상 해고나 다름없었죠. 회장님은 저를 부르더군요. 김 비서 그동안 수아 곁에서 고생 많았네. 이건 내 성의일세. 당분간 아니, 푹 쉬게. 두둑한 봉투였어요. 저는 그걸 받아들고 그 거대한 저택을 사모님의 피가 묻었던 그 정원을 빠져나왔어요. 제 작은 오피스텔로 돌아왔죠. 26해. 혜성 보육원. 스카이 대학 수석 졸업. 박수와 상무의 수행 비서.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김지우라는 이름 석자를 증명하기 위해 저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왔어요. 그런데 내 딸아. 그 한마디가 저희 26해를 통째로 무너뜨리고 있었죠. 방구석에 앉아 며칠을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다 문득 옷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작은 나무 상자가 생각났어요. 제가 보육원에 처음 왔을 때 제 베넷 저고리에 쌓여 있었다는 유일한 물건. 먼지 쌓인 상자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손때 묻은 작은 옷가락지 하나가 들어 있었죠. 보육원 원장님은 내 부모님이 너를 꼭 찾길 바라는 마음에 남기신 걸 거야. 라고 하셨죠.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나를 버린 사람들이 무슨. 그런데 그날따라 그 옷가락지가 이상하게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컴퓨터를 켰어요. 그리고 미친 사람처럼 검색하기 시작했죠. 사모님의 이름, 그분의 출산 기록, 그룹의 옛날 기사들. 찾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사모님은 26 전, 바로 오늘. 아니, 제가 태어난 바로 그날. 저와 같은 날, 같은 시에 딸을 낳았어요. 그 딸이 바로 박수와 상무였죠. 모든 신문이 그룹의 후계자가 태어났다며 떠들썩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출산 기록은 국내 최고의 병원인 제1병원이었는데 정작가 태어난 아이와 사모님의 사진은 그로부터 며칠 뒤 아주 허름한 미래 산부인과라는 곳에 퇴원 기록으로 남아 있었죠. 미래 산부인과. 그곳은 제가 있던 해성보육원과 아주 가까운 곳이었어요. 심장이 발 뒤꿈치부터 머리끝까지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난 아이가 필요하다. 그 아이와 내 아이를 맞바꾸는 게야. 내 딸에게 갈 저주를 그 고아 아이가 대신 받게 될 게다. 어디선가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니야. 아닐 거야. 이건 너무 끔찍한 소설이잖아요. 저는 옷가락지를 들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저는 회장님을 찾아갔어요. 비서실을 통하지 않고 무작정 저택으로 향했죠. 경비원들이 저를 막아섰지만 저는 소리쳤어요. 회장님께 사모님 유품 관련해서 꼭꼭 전해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다고 전해주세요. 김 비서. 때마침 차에서 내리던 회장님과 마주쳤어요. 그는 장례식 때보다 훨씬 더 늙어 보였죠. 무슨 일인가? 저는 그의 서재로 따라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 손에 쥔 옷가락지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거 알아보시겠어요? 회장님의 눈이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흔들렸어요. 그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이걸 내가 어째서. 제가 보육원에 왔을 때 가지고 있던 거래요. 사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저는 차마 내 딸이라는 말을 입에 담을 수 없었어요. 회장님은 책상에 주저앉았어요. 거대한 그룹의 총수가 그저 힘없는 늙은이처럼. 하늘을 속인 죄. 그가 중얼거렸어요. 그 죄가 결국 내 아내를 데려가고 이제 너까지. 모든 것이 사실이었어요. 저주. 무당. 바꿔치기. 제가 바로 그 저주를 대신 받아야 할 고아였고. 아니. 제가 바로 이 집에. 제가 진짜 딸이었군요. 제 목소리가 아니게 들렸어요. 사모님은 제 어머니셨고, 저를 살리려고 저를 버리셨고, 그리고 박수와 상무는, 수아는, 회장님이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어요. 아니, 너무 많은 감정이 뒤엉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았죠. 수아도 내 딸이다. 내가 26 대동안 내 딸로 키웠어. 모든 것은 내 아내가 아니, 내가 묵인한 우리의 죄다. 그래서 사모님은 저 대신이 아니라 우리 둘을 모두 구하려고. 그 저주는 20살이 지나면 끝나는 게 아니었네. 우리 가문의 딸이 그 운명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는 거였어. 자네 아니, 지우야.
내 어미는 너와 수아 둘을 모두 살리고 그 저주를 스스로에게 가져갔다. 저는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제 26해의 삶이 한순간에 저를 그토록 괴롭혔던 박수와 상무는 제 운명을 훔쳐간 불쌍한 고아였고, 저에게 따뜻한 우유를 건넸던 사모님은 저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제 친어머니였어요. 서재의 문이 열렸어요. 수아 씨가 박수와 상무가 서 있었죠. 그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어요. 다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너는 내 딸이 아니지만 그래도 내 딸이라고. 수아 씨가 저를 향해 걸어왔어요. 그녀의 눈에는 그토록 저를 향해 타오르던 경멸이나 분노가 없었어요. 그저 텅 비어 있었죠. 그래서 어쩔 건데? 그녀가 물었어요. 김지우 씨 아니, 박지우라고 불러드려야 하나. 이 집, 이 회사 다 내 거였는데. 내가 다 훔친 거였는데. 이제 돌려달라고 말할 건가? 수아 씨는 울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 눈물만. 내가 27해 동안 완벽해지려고 발버둥 쳤던 게 전부 가짜였어. 나는 그냥 저주받은 운명을 대신할 재물이었던 거야. 저는 그녀를 바라봤어요. 저 여자도 나와 같았어요. 어른들의 탐욕과 공포가 만들어 낸 또 다른 희생자.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죽을 운명. 무당의 말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우리 두 사람 대신 그 운명을 가져갔어요. 저주는 끝났어요. 아니요. 제가 말했어요. 박수아 상무님. 저는 김지우예요. 해성보육원 출신 김지우. 무슨. 당신은 26해 동안 이 집의 딸이었어요. 그리고 회장님의 딸이죠. 그건 변하지 않아요. 저는 회장님과 수아 씨를 번갈아 보았어요. 어머니는 우리 둘 다를 지키신 거예요. 당신이 가짜라서 지킨 게 아니라 수아 씨도 당신의 딸이었으니까. 저는 책상 위에 있던 옷가락지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이건 제 어머니의 유품으로 제가 간직할게요. 그리고 회장님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회장님, 수아 씨에게도 고개를 숙였죠. 상무님도 건강하세요. 저는 그 서재를 그 거대하고 차가운 저택을 걸어 나왔어요. 아무런 미련도 없었어요. 밖은 날씨가 참 좋았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그날처럼요. 저는 제 작은 오피스텔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대신 해성보육원으로 향했죠. 정문을 들어서는데 아이들이 저를 보고 달려왔어요. 지우 언니다. 언니,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 저는 아이들을 껴안았어요. 눈물이 났어요.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왜 저를 버렸는지, 그리고 왜 저를 구했는지. 저는 저주받은 운명도 재벌가의 딸도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김지우. 이 아이들처럼 세상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그냥 김지우였어요. 저는 그곳에서 저희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이제부터 수아의 시점입니다. 김지우. 아니, 그 아이가 서재를 나갔어요. 그 아이가 쥔 옷가락지. 그게 뭐라고. 그깟 옷가락지 하나가 내 27회를 전부 거짓말로 만들었어요. 서재에는 정적만 흘렀죠. 시계 초침 소리가 텅 빈 제 머릿속을 긁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버지를 아니 회장님을 바라봤어요. 그는 저를 보고 있지 않았어요. 그의 눈은 김지우가 닫고 나간 저 문 그 문 너머를 보고 있었죠. 수아야.
그가 입을 열었어요. 모든 게 내 탓이다. 내가 내 어미의 공포를 외면한 죄다. 어미, 내 어미. 그 단어가 제 심장을 칼로 베어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쩌실 건데요? 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뭘 어떡할 건데요, 아버지? 아버지라는 말에 그가 드디어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죠. 넌 여전히 내 딸이다. 그건 변하지 않아. 하하. 웃음이 나왔어요. 김지우가 저에게 했던 말이랑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까요? 딸, 제가 딸이라고요? 저주를 대신 받을 재물이었잖아요. 내가 20살이 되기 전에 피를 토하고 죽었어야 했잖아요. 수아야. 그런데 20살이 무사히 지나갔네.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니면 17년을 더 키웠으니 이제 쓸모가 생겼다고 생각하셨어요? 박수아 상무, MBA를 마친 완벽한 후계자. 그게 저였잖아요. 그게 당신들이 나를 데려온 이유였잖아요. 그런데 진짜가 나타났네. 저는 그에게 한 걸음 다가갔어요. 이제 어떡하실 건데요, 아버지? 저 버리실 거예요. 김지우처럼. 아니면 제가 가진 걸 전부 빼앗아서 그 애한테 주실 건데요. 그것도 아니면 둘 다 딸로 삼으실 거예요. 저주받은 가문의 비극적인 두 딸.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이 거대한 그룹의 총수가 아니라 그냥 겁쟁이였어요. 스무해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저 아내가 무당이 시킨 대로 눈을 감았을 뿐인 그런 사람. 됐어요. 이제 아무것도 묻지 않을게요. 저는 서재를 나왔어요.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27회. 제가 박수아로 살았던 이 방.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미국에서 가져온 트로피들. 최고급 맞춤 가구들. 그리고 벽 한가운데 걸린 가족 사진. 어릴 적 저와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바라봤어요. 너는 내 딸이 아니지만 그래도 내 딸이었어. 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 그건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저를 평생 속인 죄책감에 대한 마지막 변명이었을까요? 저는 그 사진을 벽에서 떼어냈어요. 그리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죠.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어요. 저는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에는 완벽하게 차려입은 박수아 상무가 아니라 화장이 다 번지고 눈물로 얼룩진 낯선 여자가 서 있었죠. 누구야? 너는 누구야? 박수아? 아니면 이름 모를 고아, 저주를 받을 운명? 저는 제 얼굴을 만졌어요. 이 눈, 코, 입. 이건 누굴 닮은 걸까요? 나를 낳아준 부모는 누구일까요? 그들도 나를 버렸을까요? 아니면 이 집안 사람들처럼 나를 끔찍한 운명에서 지키려고 했던 걸까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였어요. 제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받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무언가에 이끌린 듯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찾아올 때가 되었는가. 쉰 목소리. 그 목소리였어요. 누구세요? 하하. 기억 못 하겠지. 내년의 어미는 아니지만 내년의 운명을 쥐고 있던 사람이다. 무당이었어요. 어떻게 제 번호를. 내가 날 부를 줄 알고 있었지. 내 진짜 어미 아비가 궁금하지 않으냐.
내가 원래 살았어야 할 삶이 궁금하지 않느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가면 되죠? 20해 전 내 가짜 어미가 왔던 그곳. 비바람 부는 산속. 구청에서 기다릴 것이다.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옷을 갈아입을 필요도 없었죠. 깨진 유리 조각을 밟고 저는 방을 나왔어요. 저를 막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이 거대한 저택에서 저는 이제 유령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저는 제 차를 몰고 어둠 속으로 달렸어요. 그 무당이 말한 그 산으로. 저는 알아야 했어요.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 내 삶을 훔쳐간 모든 것. 그 시작을 찾아서 저는 가야 했어요. 밤이었어요. 빗줄기가 미친 듯이 차창을 때렸죠. 20해 전 그날처럼 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냥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비게이션에도 나오지 않는 산길을 저는 헤매지 않고 달렸어요. 마치 누군가 저를 이끄는 것처럼, 아니면 제 안에 무언가가 이 길을 알고 있는 것처럼. 박수아로 살아온 27해. 그 완벽했던 삶이 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김지우. 그 아이는 나를 용서했을까요? 아니, 용서할 자격이나 있을까요? 그 아이는 모든 걸 버리고 떠났어요. 자신의 것을 되찾는 대신 자신의 삶을 선택했죠. 그렇게 멋있게. 그런데 나는 어디로 가야 하죠? 훔쳐온 삶. 그 껍데기만 남은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죠? 차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어요. 길이 끊겨 있었죠. 저는 차에서 내렸어요. 비싼 구두가 지늘게 빠졌지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저 앞에 희미하게 불빛이 보였어요. 다 쓰러져가는 폐가 같은 곳. 구청이었어요. 문은 열려 있었죠. 안에서는 지독한 향냄새와 함께 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올 줄 알았다. 노파가 촛불 앞에 앉아 있었어요. 20해 전 그 모습 그대로라고 했던가요? 아니요. 더 늙고 더 기괴해 보였어요. 내 가짜 어미는 자기 딸 살리겠다고 무릎을 꿇던데. 너는 뭘 바라고 왔느냐? 내 자리를 되찾고 싶으냐? 아니면 내 진짜 부모를 찾고 싶으냐? 저는 그 노파 앞에 섰어요. 무릎 꿇지 않았죠. 비에 젖은 제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 알았지만, 알려줘요. 나는 누구죠? 노파가 기괴하게 웃었어요. 너는 그냥 너다. 무슨 말 장난이에요. 내 부모가 누군지 안다고 내가 다른 사람이 될 것 같으냐? 내 삶이 가짜였다고? 하하. 27해 동안 내가 겪은 모든 게 가짜란 말이냐? 내가 김지우를 괴롭혔던 그 지독한 질투도 가짜고, 내 어미가 너를 안고 죽었던 그 순간도 가짜였느냐? 그건 진실이었어. 아니야. 그건 그 여자의 죄책감이었을 뿐. 죄책감. 노파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 여자가 죄책감만으로 내년 따위를 안고 죽었을 것 같으냐? 내가 그 여자의 딸이 아니었다. 한들 27해를 키운 정이란 게 그런 거다. 그 여자는 김지우도 너도 모두 자신의 딸로 품고 죽은 게야. 저는 주저앉았어요. 아니야. 내가 듣고 싶은 말은 이게 아니었어요. 내 진짜 부모는? 말해줘요. 내 부모는 누구냐고. 노파는 저를 한심하다는 듯이 내려다봤어요. 있다.
있고 말고 아주 가까운 곳에 있지. 내가 태어난 곳. 그 미래 산부인과 그 병원 원장 부부 기억하느냐? 미래 산부인과 제가 박수아로 살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김지우가 조사했던 그 병원, 그 사람들이 왜? 그 사람들이 바로 내 진짜 애미애비다. 거짓말. 그 부부는 아이가 없었지. 그래서 내가 태어나자마자 몰래 너를 빼돌리고 버려진 아이라고 신고했지. 그렇게 너를 입양하려 했는데 내 가짜 어미가 먼저 너를 채 간 게야. 같은 날 같은 시 부모 없는 아이가 필요했거든. 내 애비애미가 너를 스스로 부모 없는 아이로 만들었으니 하늘의 뜻과 딱 맞아 떨어졌지 않느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훔치려 했던 거라고. 그런데 그 삶마저 또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 거라고? 그 사람들 지금 어디 있어요? 글쎄, 내가 그 병원 한번 찾아가 보는 게 어떠냐?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으니 내 인생 찾아야지 암. 노파가 다시 기괴하게 웃었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구청을 빠져나왔어요. 비는 그쳐 있었죠. 지늘범벅이 된 구두를 벗어 던졌어요. 맨발로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죠. 미래 산부인과 이제 내가 가야 할 곳은 그곳이었어요. 운전대를 잡은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달렸을까요? 날이 밝아오고 있었죠. 27해 동안 단 한 번도 와보지 못한 동네였어요. 재개발이 멈춘 듯한 낡은 상가들 사이로 미래 산부인과라는 간판이 보였죠. 칠이 다 벗겨지고 글자 몇 개는 떨어져 나간 간판. 저곳이었어요. 내가 태어난 곳. 그리고 내 삶이 뒤바뀐 곳. 문은 닫혀 있었어요. 새벽이었으니까 당연하겠죠. 하지만 그 앞에서 기다릴 수 있었어요. 아니, 기다려야 했죠. 나는 박수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딸이니까.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낡은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허리가 구부정한 노인 한 분이 청소 도구를 들고 나왔죠. 그리고 그 뒤를 따라 하얀 가운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나왔어요. 피곤해 지친 얼굴. 누구신데 새벽부터. 그 남자가 나를 보고 물었죠. 나는 그 남자의 얼굴을 봤어요. 그리고 거울 앞에서 보았던 내 얼굴. 그 낯선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죠. 닮았을까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원장님이세요? 미래 산부인과 원장님 맞으세요? 남자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진료받으러 오신 거면 아직 26년 전 이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 찾으러 왔어요.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26년 전 기록은 저예요. 내가 그 아이예요. 그때 병원 안쪽에서 마른 체형의 중년 여자가 나왔어요. 무슨 소란이에요, 여보. 그 여자는 나를 보자마자 들고 있던 쟁반을 떨어뜨렸죠. 쨍그랑 소리가 조용한 골목을 울렸어요. 여자의 눈이 찢어질 듯이 커졌어요. 너는, 여보, 이 아이 혹시. 남자가 여자의 팔을 붙잡았어요. 쓸데없는 소리 말아요. 들어가 있어. 아니야, 여보, 저 눈, 코 나 닮지 않았어요? 어릴 때 내 사진이랑. 당신들 이 내 부모예요? 내가 물었어요. 여자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어요. 남자는 사색이 되어 나를 잡아 끌었죠.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안으로 들어가시죠. 병원 안은 더 참혹했어요. 소독약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뒤엉켜 있었죠. 진료실로 보이는 작은 방. 남자와 여자가 내 앞에 앉았어요. 정말 우리 아이가 맞니? 여자가 울면서 물었어요. 어떻게 이제야? 왜 그랬어요? 왜 나를 훔쳤어요? 그리고 왜 나를 버렸어요? 버린 게 아니야. 남자가 소리쳤어요. 우린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빼앗긴 거다. 그날 너를 낳은 산모가 도망을 갔어. 갓난 아이만 남겨두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늘이 주신 선물인 줄 알았지. 아이가 없던 우리에게. 그래서 출생신고도 안 하고 며칠을 데리고 있었어. 우리 호적에 올리려고.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 무당년이 찾아와서 여자가 말을 이었죠. 무당이요? 그래. 용하다는 무당이라면서 어떤 높은 분 사모님이 찾는다고. 같은 날 같은 시 부모 없는 아이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너를.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돈 몇 푼 받고 너를 넘겼어요? 아니야, 돈 때문이 아니라 그 무당이 말했어. 이 아이는 원래 높은 곳에서 자랄 팔자라고.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 살 운명이 아니라고. 안 보내면 우리 병원이고 목숨이고 다 날아갈 거라고 협박을. 그래서 무서워서 그래서 그냥 줬다고요? 당신들 자식을? 하하. 정말 웃음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나를 낳은 친엄마는 누구인데요? 그 산모는 이름도 나이도 다 가짜였어. 우리가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지. 그래서 나는 결국 누구예요? 애초에 버려진 아이였고 당신들 이 나를 훔쳤고 그리고 그 부잣집에서 나를 또 훔쳐간 거고 맞아요? 주아야 아니 아가 우리가 이름도 못 지어줬으네. 여자가 내 손을 잡으려 했어요. 나는 그 손을 뿌리쳤죠. 내 이름은 박수아예요. 27해 동안 그렇게 불렸으니까. 아가, 찾지 말아요. 나도 다시는 여기 안 올 테니까. 당신들은 나를 지키지 못했어요. 20해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나는 그 진료실을 빠져나왔어요. 밖은 완전히 밝아 있었죠. 눈이 부셨어요. 26년 전 나를 낳아준 친엄마. 나를 훔쳤던 가짜 부모. 나를 저주바지로 데려간 또 다른 가짜 부모. 그리고 그 모든 걸 알고 나를 떠난 김지우. 모두가 나를 버렸어요. 아니, 나 스스로 모든 걸 버린 건가요? 나는 이제 정말로 갈 곳이 없었어요. 박수아도 이름 모를 고아도 아니었어요.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나는 차를 몰았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죠. 그냥 달렸어요. 해가 뜨고 다시 해가 졌어요. 얼마나 달렸을까요? 기름이 떨어졌다는 경고등이 울렸죠. 어느 낯선 강변이었어요. 나는 차를 세우고 밖으로 나왔죠. 강물이 아무 말 없이 흐르고 있었어요. 나처럼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그냥 흐르고 있었죠. 너는 그냥 너다. 무당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내 삶이 가짜였느냐? 내 어미가 너를 안고 죽었던 그 순간도 가짜였느냐? 너는 내 딸이 아니지만 그래도 내 딸이었어. 나를 키워준 어머니의 목소리. 당신은 26년간 이 집의 딸이었어요. 김지우. 그 아이의 목소리. 모두가 나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내가 박수아였던 시간이 거짓이 아니라고.
하지만 나는 그 박수아를 견딜 수 없었죠. 그 이름은 나의 모든 악의와 질투, 그리고 열등감의 덩어리였으니까. 나는 주머니 속에 지갑을 꺼냈어요. 그 안에 박수아의 신분증, 박수아의 신용카드, 그리고 그 거짓된 가족사진, 이 작게 들어 있었죠. 나는 그것들을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강물을 향해 던져버렸죠. 이제 박수아는 없어요. 휴대전화도 꺼내 들었어요. 아버지라고 저장된 그 겁쟁이의 번호. 그것도 함께 던져버렸죠. 모든 게 사라졌어요. 나는 이제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무섭지도 않았죠. 그냥 텅 비어버린 느낌이 오히려 자유롭게 느껴졌어요. 나는 차를 버려두고 걷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이름도 없고 돈도 없고 과거도 없죠. 하지만 괜찮았어요. 저 강물처럼 그냥 흐르면 되는 거니까. 김지우는 보육원에서 자신의 삶을 찾았겠죠. 그 아이는 박지우가 아니라 김지우로 살 테니까. 그렇다면 나도 박수아가 아닌 나 자신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이름 모를 그 누군가로. 나는 걷고 또 걸었어요. 날이 다시 밝아올 때까지. 저 멀리 작은 마을이 보였죠. 나는 그 마을을 향해 걸어갔어요. 내 삶을 훔쳐간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는 없겠죠. 나 자신도 용서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살아야 하겠죠. 어머니가 나를 살렸으니까. 김지우와 나 둘 다를 살렸으니까. 그 삶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부터 찾아봐야 하겠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 나는 그렇게 나의 첫걸음을 내디뎠어요. 이 이야기의 끝은 아마 영원히 오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겠죠.